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 밤 11시 27분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재무제표의 체크포인트. 재무제표를 알면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병세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재무제표의 4대 천왕은 바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체크를,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왼쪽이 자산 항목이죠. 그죠? 그리고 이 자산을 합치면 이제 부채와 예, 자본을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인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손익계산서고요. 자, 사실 영업 컨설팅을 할 때는 이익기여금 처분계산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익기여금 처분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순손익이죠. 단기 순손익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의 지급을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 그죠?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의 여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의 자본 전입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실 줄 아셔야 된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제 제조기업일 때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보시면서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금흐름표가 이 기업이 진짜 뭐라 그럴까? 현금이 잘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막 매출이 많고 막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현금 흐름이 원활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주머니에, 그러니까 그, 막 밥을 많이 사고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돈이 묶여 있는 사람들 있죠. 막 집이 세 채고, 막, 그죠? 재산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전세 안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돈 못 써요. 집 없고, 그냥 현금 잘 돌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밥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만나야 돼요? 밥 잘 사는 사람 만나야 돼요. 저 만나서 저 생각보다 밥을 굉장히 잘 삽니다. 술도 잘 사고. 현금, 현금이 막 원활히 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 밥을 사거나 이런 어떤 만남에 있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죠? 이렇게 짧게 쓸게요. 손도 아파요. 지금 골프 하도 쳐가지고, 골프도 못 치면서 해가지고 손 다 날라갔어요. 자,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플러스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지. 왜냐면은 영업활동은 당연히 영업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자를 통한 지출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자,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 플러스는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일부 스타트업 기업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성장기에 접어들고 그 이유가 지난 기업들은 무조건 이거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되면 돈 없는 기업이에요. 자, 투자 활동은 약간 달라요. 투자 활동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적인 이제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 플러스란 얘기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파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 쉽게 설명할게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재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는 현금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유출이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투자 및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요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플러스가 낫고 얘는 마이너스가 낫다.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재무 활동에 의한 네,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재무활동에 의한, 재무활동이니까 기업이 돈을 빌리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융자 조달이겠죠. 물론 이 융자를 조달, 그러니까 레버리지, 지렛대를 잘 활용해서 융자를 조달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조달을 하죠. 물론. 예, 물론 이제 그 재무학적으로도 이 그러니까 이 융자, 부채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인세까지 감안해서 이자 비용 떨구니까. 그건 이제 재무학적인 요소인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자가 급할 때마다 조달이 되고, 어, 기업이 마이너스 되는 얘기는 기업이 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사실은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좋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가장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영업을 나가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안정적인 기업이고 뭐 이제 성장기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약간 달라요. 영업 활동은 플러스지만은 그죠? 그리고 또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겠죠. 계속해서 이제 재투자가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이제 재무 활동 부분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환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예, 성장기 업 혹은 성장기 이는 이제 형태가 플러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융자는 계속 조달을 해야 되니까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매출은 일어나고 물론 요 매출도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현금 흐름표를 가서 보고서 우리가 현재의 현금 흐름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영업에 또 어떤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예,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네 가지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이 재무제표에 주석이 있어요.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이제 보충 정보고요. 뭐 회계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근거, 뭐 질적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상세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지금 재무제표의 체크, 가장 중요한 어떤 네 가지 4대 천왕을 한번 이제 크게 짚어드렸고, 자산만 볼 거예요. 뭐 부채까지 다 볼 여력은 없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위주로 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산의 정의, 뭐 이런 건 이제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기업 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으로 미래 경제적 효과입니다. 효과. 잘 읽어야 돼요. 네, 효과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효과와 이익이 있어야 돼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 당좌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준은 보통 1년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뭐 외우시면 좋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가 다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당좌자산의 종류,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단기금융상품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처분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있고요. 자, 요 매출 채권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음,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자, 매입에 비해서 너무 많다, 매출에 비해서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여기는 다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이 안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좌 자산 중에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 이제 부채에 보면 매입 채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물건부터 주고 돈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외상 거래가 많은 거죠.
그리고 매입 채무는 이제 물건부터 받고 돈 줄 건데 돈 아직 안 준 거야. 그럼 매입 채무가 많은 기업은 매출 채권보다 매입 채무가 많은 기업은 약간 갑이야. 맞잖아요. 어. 물건부터 먼저 들고 돈 안 주는 게 더 많은 거죠. 예. 훨씬 나은 거죠. 이 도둑놈 새끼들. 도둑놈 새끼들이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좀 가배 기업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대비 매입 채무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포인트로 좀 삼으시고요. 자, 단기 대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기 대여금은 이제 뭐 가지급금은 우리가 세무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기 대여금 이제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 이제 가지급금으로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급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수금, 미수수익, 성급금, 성급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가지금 좀 밑에서 볼게요. 재고자산에는 이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이 있는 거고 투자자산에는 이제 장기금융상품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장기 대여금, 장기성 매출 채권,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요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제가 볼게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이제 부채에 들어가고요. 예, 임차 보증금은 이제 여기 이제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유형자산은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을 보면, 이 토지와 건물이 실제 이제 자가인지 임대인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예, 자가인지, 인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제, 월세가 얼마 나가는지, 만약에 임대라 그러면 과도한지, 적절한지, 아니면 이제 유형자산으로 토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 건물에 의해서 토지 건물이 이제 다 자기 돈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연결시켜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선박, 이제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들이 다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유형 자산을 보시고, 자, 유형 자산 재평가가 가능한지 또 유형 자산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게 또 영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영업권이 있다. 라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법인 전환을 했는지, 그래서 영업권은 얼마 잡혔는지, 또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허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실용실현권, 의전권, 상표권 등 요 산업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라이선스, 저작권, 강업권, 어업권,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는지. 이 개발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구개발비인데 이게 이제 자산화된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연구개발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산화된 연구개발비로 들어오려 그러면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다섯 가지인가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개발비는 자산화된 연구개발비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이 비용 처리하는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나중에 정책자금을 조달할 때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를 몇 프로로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로 잡는 것이 또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통합적으로 예, 컨설팅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 보증금이 여기 있네요. 임차 보증금. 제가 이거 잘못했네. 여기 보증금이 여기 있고, 임차 보증금을 따로 여기서 뺐습니다. 예. 임차 보증금,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금이 이제 부채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을 볼게요. 아까 여기 이제 단기 대여금, 주임종 단기 대여금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그죠? 일단 가지급금이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일단은, 이제 원래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세금으로 증빙이 되잖아요. 원천징수가 되든 뭐가 되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든. 근데 얘는 증빙이 없는 돈입니다.
특수관계자가 가져간.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가져간 증빙이 없는 돈인데 한마디로 대표가 가져간 돈이 되겠죠. 네, 세금계산서도 없고 원천징수도 없고 그게 이제 가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 없고 없고 원천징수 뭐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뭐 이런 것들은 몇 가지로 좀 추릴 수 있는데요. 그게 오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이 발생이 됐다. 그럼 가지급금의 단점이 이제 영업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한다라는 얘기는 법인세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자는 이제 가져간 이제 만약에 이제 가지급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의 10억에 이제 4.6%가 이제 인정이자 입금 산입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인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일단은 써볼게요. 법인세 증가. 자, 이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뭐냐면, 은행마다 빌린 돈 있죠. 뭐 10억은, 뭐 5억은 뭐 제일은행에서 빌리고, 3억은 뭐 신한은행에서 빌리고, 2억은 뭐 어디서 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5억, 3억, 2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빌린 금액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이자율을 구한 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데 대부분은 이게 이 세무 기장 처리를 할 때 이걸 다 일일이 다 금융거래 확인서를 다 확인해서 이자를 확인해서 이걸 계산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다 4.6%의 인정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법인세가 증가가 된다. 자,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임은 뭐냐면요. 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자를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은 이제 법인세가 줄어들잖아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매기고 거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아니 가지급금도 안 갚고 이자로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여 가지급금이나 갚지 뭐 이런 식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 그래서 자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송금불산입액을 정해요.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지급이자에다가 지급이자 곱하기 자, 한번 써볼까요? 지급이자 곱하기 그다음에 가지급금 적수 비율이죠. 예, 총 차입금. 예, 요 금액만큼은 이제 송금 불산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법인세가 늘어나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지급금이 있을 때에 이제 단점이 되니까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또 영업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크게 뭐라 그럴까 그 법인이 내는 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 하지만 또 하나 더 보면 복리로 만약에 이제 1억이다라 그러면 1억에 4.6% 그러면 1억 46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억 460에서 또 늘어나서 또 늘어나서 또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리로 인정이자만큼 복리로 불어나요. 그러면 뭐 1억이 10년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이상 간다. 예, 이렇게도 이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가지급금이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만큼 만약에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지급 이자 같은 경우에 대표자의 이제 상여로 봐요. 그러면 기존의 근로소득에다가 그다음에 요 상여로 본 소득까지 해갖고 대표의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을 매겨서 세금도 세금이거니와 뭐가 늘어나냐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어요. 아, 나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보험 내. 이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 네 가지죠. 자, 요 두 가지는 이제 법인세 증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는 이제 가지금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인세는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이자액 만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서 이제 종합소득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는 거. 요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개인한테 해당되는 불이익이죠. 개인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지급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 대여금이 발견됐을 때는 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항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을 때 좀 볼 수 있는 게 외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자산을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외감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직전 사업연도 말, 요 두 가지는 일단 제낄게요. 음. 뭐 이거는 이제 아주 큰 기업들이 되니까 요거는 일단 제끼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대부분은 요 3번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120억 미만이니까 요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120억 이상 그 다음에 70억 이상 10억 이상 부채 100억 이상 100명 이상 이렇게 바꾸면 이제 요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외감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번 볼게요. 뭐 외감의 장점, 뭐 외감의 단점, 뭐 외감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요거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이거 다 세 개는 지울게요. 현실적인 걸 얘기하자고 현실적인 거. 이거 뭐 지금 뭐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다. 네, 우리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요. 지금같이 사람도 없는데 뽑지도 못하는데 100명 이상이네. 네, 아무튼. 그 요 세 가지인데 매출액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자산 항목이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0억 미만 이상이면은 이제 외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산 항목을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을 재무제표 상에서, 재무상태표 상에서 자산 항목을 보고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게 중요하겠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걸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외감 회피 전략입니다. 일명 외감 회피 전략. 외감 회피 전략 중에서도 자산을 줄이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 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잉여금 정리. 그 다음에 배당 정책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이건 이제 자산목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뭐 급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어, 이게 원래 주식회사는 두 개고 유한회사는 세 개였는데 이 항목이 이 네 가지 중에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같아요. 그다음에 50인 기준으로 해서 유한회사가 이제 하나의 기준이 더 있기는 한데 자,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유한 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뭐 요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같이 알아보고요. 자,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제 외감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목을 결국에는 조절을 해서 외감 회피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잉여금이나 이제 배당 정책을 점검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뭐 이익 소각도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급여 인상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비용을 늘리는 거죠. 음. 요거는 이제 변경하는 거고 자산 항목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의 분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러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외감을 회피할 수 있겠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어쨌든 간에 기업이 성장하면은 이러한 어떤 임시 방편적인 전략은 통할 수가 없겠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또 이런 외감 회피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짧게, 자,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알면 기업의 컨설팅 포인트가 보인다. 라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재무제표의 4대 천왕, 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알아봤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산 항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가지급금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외감이 왔다 갔다 할 때, 예, 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만 가지고도 기업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하는 거야, 초음파. 예.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다음 시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냥, 뭐 이게 제가 뭐, 돈 받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기분이 내키면, 재무제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부채, 부채랑 자본 항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의 컨설팅 전략, 이걸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